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서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재판부와 오 시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이 일부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불한 2,100만 원을 부정한 정치 자금으로 봤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한 게 1년 6개월이었어요. 징역 예. 1년 6개월. 예.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애매하게 나오기는 힘들다.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세게 나오든지 아하.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 재판부가 이제 중계, 그러니까 녹화 중계긴 하지만은 중계를 허용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무죄를 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유죄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이거나 이제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제일 오세훈 시장한테 제일 세게 때린 거예요. 제일 세게. 벌금형으로는 제일 세게 때린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재판부가 중하게 봤다라고 보면 되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설명 자료를 재판부에서 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날짜별로 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언제 누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21년 1월 20일에 먼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이틀 뒤에 명태균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1월 23일에 다시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고 1월 25일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1월 27일에 오세훈과 명태균이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한정과 명태균이 실제 처음 만난 거는 2월 21일입니다. 20일 뒤에 만나요. 그럼 뭘 보고 했느냐? 이거는 오세훈 시장 측이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거는 이제 정황 증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얼굴 한 번도 본 적 20일 뒤에 보는데 어떻게 2월 1일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입금을 하느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1월 22일, 25일, 29일 세 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완전히 허술하게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동선들에 다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 그래서 이게 2심에서도 그렇게 뒤집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그런 것들을 정황 증거로 내세운 거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아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을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2심 무죄 이거로부터 이제 당내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잇따른 무죄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방심한 부분이 있다. 좀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면서 뭐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여하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2, 3주 전 가량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나왔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다른 이 사안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은 이제 돈이 실제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항소심에서 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처럼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게 늘어질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특검 기소 사건이기 때문에 그 633 원칙이 따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은 건데 그럼 내년 1월쯤 즈음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졌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런 게 있어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거보다 이 사안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뭐 증인을 더 부르거나 증거를 할 게 별로 소위 말해서 시간 지연 전술을 할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633 돼서 이제 3개월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은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게 1심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걸로 되면은 이게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차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공천과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또 이제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져요 민주당이 또 진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그 당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민간인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의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각이 상당히 이제 몰렸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얼마나 극적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죠. 한 6만 표 차, 한 20% 좀 남짓한 그런 표차로 이겼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위기가 다시 닥친 거예요. 그 순전히 국민의힘 내부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라면 뭐 어떻게 우리가 범죄한다라면 국민적인 시각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여부라든가 그리고 판단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그나마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내에 속하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탄핵에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한 몇 안 되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어떤 개혁적인 진로를 밝힐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만에 하나 낙마하게 된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경화되고 우경화를 넘어서 이제 극우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앞선 진로가 뭐랄까요? 이제 안개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나 하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만 원형 그대로 확정되면은 시장직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30년 대선에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30년이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35년 이제 5년 단임제가 유지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2035년이면은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80에 가까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드렸지만은 1심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다 봤지만은 2심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일단 그냥 가정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시장직을 잃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최대 수혜자를 1번은 장동혁 대표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나서 당 대표를 꼭 둬야 되냐 국민의힘에.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폐지로. 그러니까 미국에는 원내 대표만 있지 당 대표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한 명이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수혜자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 거. 여기에서도 수혜자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차기 서울시장이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예. 이분이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게 많이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예. 그러니까요. 그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동혁 대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남 아픈데 잘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오늘이 오세훈 시장에게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때 예. 이런 때일 수 있는데 그 아픈 지점을 딱딱 정확하게 골라 때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큰 이제 수혜가 다가간다라면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뭐 그게 맥락상에서 정확한 그런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시장과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지션이 비슷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예. 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 내 당권파, 극우화된 당권파의 표적이 이제 하나로 뭐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예. 이와 같은 이제 있을 수 있는 당권파들의 어떤 구구몰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극우화 행보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약간의 이제 그 의견 차이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 역시 뭐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바로잡아야 한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꼭 한동훈 의원한테 또 유리한 판세는 아니다. 이후에 이제 당내 입지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예.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유이재명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유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말을.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자,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남기는데 이번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그러면서 내버려두면은 썩은 내를 풍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물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말 잘 만들어낸다. 네. 예, 역시 작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BC론 얘기했고 재건축론 얘기했고 그 같이 또 그날 용역 촉법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패론 얘기하고 이제 네. 어물전론 썩은 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비린내가 아니라 단순히 이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100% 부패한다라는 거는 그 워딩만 딱 보면 맞는 얘기죠.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예. 이것도 그 말만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썩었고 이재명 정부가 망할 거다라는 거를 비슷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저는 이제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좀 초조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ABC론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아하.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필패론 뭐 이거 했을 때는 딱 이틀 갔거든요. 수요일 날 나오고 목금 갔어요. 그리고 예. 안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저는 처음 봤는데 2분 뉴스 뭐 이런 데 처음 들어보는데 예. 이런 데도 이제 막 나가고 지금 내일은 MBC 라디오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등판 시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메시지가 좀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 말은 거칠어지고 아하. 등판 횟수는 잦아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예. 저 역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격 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저주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사실의 근거를 두고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썩은 내가 나고 부패 있고 나아가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썩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데 예. 저는 이게 필패론 때문에 그게 또 예.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저는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 유시민 평론가가 이걸 작가가 당연히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추론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저는 유심히 보는 하나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좀 상징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순회동 자택 매각. 예. 이게 저는 처음에 이만한 사건으로 봤다라면 이게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발언들 그리고 주변 일각들의 매수자 측의 발언들로 말미암아서 예. 오히려 점점 커지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정말 여기에서는 좀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예. 유시민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 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될 수도 있겠다. 예. 17억 근저당 그 부동산 매매. 요거 이제 내일 이제 그 또 이제 대토론회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도 노 코멘트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뭐 네.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닥이 NCND 혹은 이제 뭐 노코멘트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그거에 이제 동의한다라고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은 하나는 약자 프레임으로 이제 내가 많이 아파,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하나는 선명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당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군부를 떼고 그 프레임이 좀 선명해지고 거기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정청래 후보라고 예.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예, 보세요? 저 역시도 참 이 정청래, 유시민 둘의 뭐랄까요 분업이라고 할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상강다로 하잖아요. 한 명은 패고 한 명은 말리고 이런 분업이 상당히 잘 되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소기의 어떤 성과들을 이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유시민이 조금 나서서 좀 싸워주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험한 모습으로 싸우는 반면에 정청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맞아주면서 여러 후보들의 뭐 1대4 형국으로 맞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호남표 중심으로 많은 동정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좀 예. 적어도 좀 그런 분업들이 잘 그렇군요.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갔는데 어쨌든 친청계 여기에서는 이제 반박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잦아들지가 않나요? 일단 김민석 후보는 내가 특정인을 겨냥한 거나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를 끌어들였다 뭐라는 거보다도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선을 그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증거가 있고 조만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입증 책임은 일단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민주당 쪽에서 돌았던 얘기들 수준이면 아마 비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게 대략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게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대선 후보 했을 때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몰표가 나왔고 네. 그때 이제 친명 쪽에서 이거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 약간 이런 게 한 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한 6개월 전에 그 무슨 평화의 길 행사 여기에 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천지 측에서 주최한 거다. 이희자라는 이제 근우회 회장인데 이분이 신천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행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왜 정청래 대표가 이걸 제대로 안 했느냐.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너무 특검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경찰 수사로 하기로 당청이 합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문제 제기가 한 번 더 있었고. 예. 근데 요게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김민석 후보는 경고성이다 이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어요? 신천지가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예. 같아라고 해서 경고성이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예. 어느 정도는 뭐가 지금 포착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공개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뭐 입증 그렇게 책임이 봅니다. 있다 이제 그 예, 말씀이신데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될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일 날 맨 처음에 발언이 있었고요. 20일 예. 날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렇게 뭐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뭐 적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반명 그리고 뭐 신천지 이렇게 세 개의 삼자가 이 민주당을 갉아먹고 있다 뭐 이런 예. 식의 표현을 했다가 오늘 저는 그게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뭐 비겁하다 할까요? 내지는 유권자들에게 조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내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 약간의 꼬리 내리기 뭐 그렇게 그렇죠. 느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일 날 발언을 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은 김민석 그 전 총리가 조금 실착을 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당내의 어떤 뭐 유권자들 권리당원들에게서는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요즘 흔한 유행어로 짜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이게 김민석 후보가 21.5%, 정청래 후보가 25.7%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송영길 후보 8.3, 고민정 3.9, 김보미 2.6.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수치에서는 앞서지만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근데 2주 전하고는 1, 2위가 바뀌었어요. 예. 이게 어떤 영향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득표율이 상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1년 전에 전당대회 때도 거의 박찬대 후보한테 민주당 의원이 한 100명 뭐 공개 비공개 해가지고 거의 다 붙었다라고 하면은 정청래 후보는 당시에 몇 명 없었어요 그때 한 3-4명 정도 그리고 바닥을 훑었거든요 당원들을 만나고 그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66%를 정청래 후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이미 정청래 후보한테 투표를 했고 그때는 물론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전선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투표를 한번 했던 사람에게 다른 후보를 찍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명인 줄 알았더니 반명이네,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개 일정이 별로 없어요. 계속 당원들 밑에서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공을 엄청 들여왔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 전남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는데 전북 소외론을 이제 그 전북지사와 함께 약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결선 선호투표제까지 가가지고 뒤집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주 전 여론조사하고 왜 이렇게 1, 2위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느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빠졌는데 리얼미터의 해석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거기에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번 건은 어떻게 보세요? 항상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데 제가 그거에 힌트 얻어서 제가 좀 실례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세요. 이제 KSY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 예. 이제 2주 전 것과 이걸 보니까 딱 하나가 그거 차이더라고요. 호남 차이더라고요. 호남. 그러니까, 예, 2주 전에는 6대 4의 비율로 김민석 후보가 앞섰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상당히 극적으로 보이던데 6대 4로 그러니까 상당히 6대 4가 뒤바뀌었군요. 네네네. 호남 그러니까 민심이. 그 차이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저도 비슷한 해석을 들었고 저 역시 이제 뭐 호남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향들이 언더독이라든가 약자에게 조금은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말 논쟁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논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청래답지 않게 많이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호남 민심에 아하. 어필한 부분이 있지 언더독 않나. 작전이 먹혀들었다. 네, 조금 뭐 좀 뾰족하게 말하면 약자 코스프레가 조금은 어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미터의 어떤 그런 지적들처럼 아까 말씀과 연관선상에 본다라면 공격은 유시민이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것은 정청래가 이와 같은 분업 체계가 예. 조금은 뭐 성공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전당대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릴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